여러분 혹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렸는데 우리가 은행에서 빌리는 시중대출 금리는 오히려 막 폭등한다면 이게 믿어지십니까? 사실 상식적으로는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이야기처럼 들리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기준금리를 내리면 당연히 시장금리도 다 같이 내려갈 거라고 기대하는 게 상식이니까요. 네네, 맞아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가져온 월스트리트의 최신 채권 시장 리포트하고 거시경제 전망 자료들을 보면요. 바로 이런 기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걸 하나씩 풀어보죠. 2026년 5월 현재 글로벌 경제에서 제일 뜨거운 감자가 바로 케빈 워시 신임 연준 의장이 처한 딜레마거든요. 이게 오늘 저희가 깊게 파헤쳐줄 딥다이브 미션입니다. 네. 여기서 좀 흥미로운 부분은요. 워시 의장의 취임 과정부터가 이미 이 딜레마의 크기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는 겁니다. 혹시 그 상원 인준 표결 결과 기억하시나요? 아, 네. 그 숫자 기억납니다. 54대 45였죠, 아마. 네, 정확합니다. 54대 45. 통상적으로 중앙은행장 인준은 시장에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거의 초당적인 지지를 받거든요.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되는 게 관례인데 와, 근데 54대 45면 진짜 아슬아슬하게 턱걸이로 통과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좁은 표차로 간신히 통과했다는 건 시장 참여자들한테 새 연준 의장이 정치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에서 출발하는구나 이런 아주 위험한 신호를 주게 됩니다. 아, 지금 양쪽에서 샌드위치처럼 압박을 받고 있다는 거군요. 지금 백악관이나 정치권에서는 경기 부양을 명목으로 당장 금리 내리라고 엄청나게 요구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선거도 있고 경제 성적표도 신경 써야 하니까 어떻게든 시중에 돈이 팍팍 돌기를 원하는 거죠. 이게 약간 비유를 하자면 거대한 건물의 중앙 난방 시스템 같은 상황이네요. 건물 관리인인 정치권은 당장 사람들 쾌적하게 해주려고 에어컨 빵빵하게 틀라고, 즉 금리를 내리라고 소리를 치고 있는 건데, 네. 그런데 온도계 역할을 하는 경제 지표들은 고장난 것처럼 붉은 경고등을 막 켜대고 있는 거죠. 아, 딱 그거네요. 그럼 그 온도계가 경제 지표라는 나침반이 정확히 어떤 암초를 가리키고 있는지 구체적인 데이터를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핵심은 미국의 4월 CPI, 즉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전년 대비 3.8% 상승했다는 데이터가 나왔고요. 오, 3.8%요? 연준 목표치가 2%인데요? 아직 한참 멀었네요. 그렇죠. 게다가 더 심각한 건 기업들의 비용 압박을 보여주는 PPI, 생산자 물가지수입니다. 이게 전월 대비 1.4%나 올랐거든요. 잠깐만요. 전월 대비 1.4%요? 한 달 만에 그렇게 뛰었다고요? 네네, 맞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기업들이 물건을 만들고 배송하는 데 드는 비용이 한 달 만에 이렇게 폭등했다는 건 결국 그 비용 상승분이 시차를 두고 우리 소비자들이 사는 물건 가격표에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아,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지금 둔화되기는커녕 생산 단가라는 파이프라인을 타고 다시 막 끌어오르고 있다는 거네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요. 지금 이란 전쟁 같은 지정학적 긴장감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널뛰고 있잖아요. 이게 인플레이션을 아주 끈적하게, 그러니까 안 떨어지게 만들고 있는 핵심 요인입니다. 사실 저는 자료를 읽으면서 이 부분이 조금 납득이 안 갔어요. 솔직히 이란 전쟁 같은 중동 이슈는 연준이 금리 올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금리 올린다고 포탄이 멈추진 않죠. 그러니까 제 말은 연준이 금리로 유가를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굳이 경제 전체에 고금리 고통을 주면서 묶어두는 게 의미가 있나 싶거든요. 그거 정말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통화 정책의 한계를 찌르는 아주 핵심적인 의문인데요. 물리적인 유가나 지정학적 갈등은 당연히 연준 통제밖에 맞습니다. 네, 그쵸. 하지만 여기서 연준이 진짜 타깃으로 삼는 건 기름값 숫자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 상황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심리,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을 타깃으로 하는 거죠. 아, 기대 인플레이션? 사람들이 앞으로 물가가 어떻게 될 거라고 믿는 그 심리 말이군요. 네네. 만약 중동 충격으로 물가가 오를 조짐이 보이는데 연준마저 정치적 압박에 밀려서 막 금리를 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가게나 기업 입장에서는 와, 연준도 손 넣네. 앞으로 물가 계속 오르겠구나 하고 기정사실화 해버리겠네요. 맞습니다. 심리가 고착화되는 순간 정말 무서운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노동자들은 물가 오를 테니 내년 연봉 더 올려달라고 파업할 거고요. 기업은 그 인건비 감당하려고 제품 가격표를 또 올리겠죠. 와, 끔찍하네요. 그래서 그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게 금리의 진정한 역할입니다. 중앙은행은 우리는 유가를 직접 내릴 수는 없지만
경제에 고통이 좀 따르더라도 물가를 끝까지 억제할 독한 의지가 있다. 이걸 보여줘야 하거든요. 아, 경제 지표라는 게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심리를 통제하는 거대한 체스판이었네요. 자, 물가 지표가 이렇게 위태로운데 시장, 특히 제일 예민하다는 채권 시장 반응을 다룬 자료 내용이 꽤 충격적이었어요. 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나옵니다. 30년물 미국 국채 금리가 5% 안팎까지 치솟았다는 사실이죠. 5%요. 근데 장기금리 5%라는 이 숫자가 왜 그렇게 무서운 경고장으로 해석되는 건가요? 이게 장기 국채 금리는 연준이 회의실에서 막 인위적으로 올리고 내리고 하는 단기 기준금리랑은 작동 원리가 완전히 다릅니다. 아, 그래요? 네, 철저하게 시장 참여자들이 미래의 인플레이션 위험이나 국가 재정 상태를 스스로 평가해서 매기는 일종의 리스크 프리미엄이거든요. 그러면 30년물 금리가 5%를 찍었다는 건 투자자들이 앞으로 30년 동안 연준이 목표로 하는 2% 물가 안정, 그거 달성 못할 것 같은데 하고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치명적인 신호인 거죠. 아,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완전 이해가 가네요. 앞으로 물가가 막 오를 것 같은데 굳이 이자 쥐거리만큼 주는 채권을 들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다 내다 팔아버리죠. 그러니까 시장에 채권을 마구 던지게 되고 채권 가격은 똥값이 되니까 반대로 금리는 미친 듯이 치솟는 그런 메커니즘이군요. 정확합니다. 게다가 지금 미국 정부가 재정 적자 메꾸려고 엄청난 양의 국채를 계속 찍어내고 있잖아요. 이 수급 문제까지 더해져서 아주 복합적인 경고장이 된 겁니다. 와, 이거 비유하자면 약간 환자가 의사 처방전을 아예 못 믿어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랑 똑같네요. 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의사가 이 약 먹으면 낫습니다 해도 환자는 에이, 원장님 실력 못 믿겠어요 하면서 엉뚱한 민간요법 찾는 거죠. 이렇게 한번 정책 신뢰가 무너지면 나중에 회복하는데 비용이 엄청나게 들 텐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신뢰가 흔들리는 이 시점에서 워시 의장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자료에 나온 객관적인 시나리오들을 양면적으로 좀 뜯어보죠. 먼저 부정적 시나리오. 만약 워시 의장이 그 거센 정치적 압력에 굴복해서 금리를 내린다면 어떻게 됩니까? 아, 그건 최악의 부작용을 낳는 시나리오죠. 지금 물가가 여전히 3% 후반대인데 정치적 요구에 맞춰서 성급하게 기준금리를 내린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시장은 즉각적으로 연준이 독립성을 잃었다고 판단할 겁니다. 그러면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하신 역설적인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는 거예요. 아, 단기 기준금리는 내렸는데 장기 국채금리는 오히려 더 폭등하는 그 기현상요? 네네. 투자자들이 인플레이션 프리미엄을 엄청나게 요구하면서 시장 금리가 통제 불능 상태로 치솟게 됩니다. 인플레이션 심리가 완전히 고착화되는 거죠. 와, 이건 뭐 좌파냐 우파냐 하는 정치적 스탠스랑은 전혀 상관없이 오직 데이터 기반의 정책 원칙이 깨졌을 때 경제가 얼마나 박살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무서운 분석이네요. 맞습니다. 반면에 자료에서는 위기가 곧 기회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시나리오도 같이 제시하고 있어요. 오, 긍정적인 면도 있나요? 네, 지금처럼 외압이 거세고 어려운 상황에서 오히려 워시 의장이 우리는 물가 안정이라는 데이터만 본다. 이 원칙을 굳건히 지키는 겁니다. 아, 욕을 먹더라도 뚝심 있게 간다. 그렇죠. 당장은 정치권이랑 마찰이 있겠지만 이걸 버텨내면 연준의 독립성을 전 세계에 아주 확실하게 증명하는 강력한 계기가 됩니다. 그러면 채권 시장도 아, 연준 진짜 믿을만하네 하면서 폭등하던 금리가 다시 안정을 찾게 되겠죠. 신뢰를 회복하는 게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군요. 자, 여기까지 들으신 여러분 아마 이런 생각하실 겁니다. 아니, 워싱턴 정치인들이랑 월스트리트 트레이더들 싸우는 건 알겠는데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하하, 그렇죠. 당연히 그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결국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당장 여러분이 관심 가지시는 AI 산업이나 주식 투자에는 이 고금리 상황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아, 이건 정말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거시경제랑 최첨단 AI 산업은 완전히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거든요. 어떻게 연결되나요? 우리가 요즘 열광하는 AI, 그 이면을 보면요. 데이터 센터 구축하고 전력망 새로 깔고 하는 이런 인프라 투자가 필수적이잖아요. 네네, 초기 자본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초대형 프로젝트들이죠. 맞습니다.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씩 돈이 묶이는데 그 막대한 돈을 다 자기 자본으로 할 수는 없으니 결국 대출이나 프로젝트 파이낸싱, 즉 PF를 일으켜야 한단 말이죠. 아, 여기서 그 무서운 장기 국채 금리랑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는군요. 빙고! 장기 국채 금리가 5%대에서 꺾이지 않으면 이 빅테크 기업들이나 인프라 개발사들이 감당해야 할 이자 비용이 그야말로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헉,
자금 조달 비용, 즉 돈의 값이 너무 비싸지는 거네요. 네, 그러면 경영진 입장에서는 수조 원 들어가는 데이터 센터 착공을 미루거나 투자를 축소할 수밖에 없죠. 와, 이거 파장이 엄청난데요. 미국의 AI 인프라 투자가 지연되면 바다 건너 한국 반도체 시장에도 바로 폭탄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당장 HBM 같은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둔화될 수 있죠. 그것뿐만이 아니죠. 성장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미래 이익의 가치가 확 떨어지는 것도 걱정하셔야 되잖아요. 기업 가치 매길 때 할인율로 쓰는 게 바로 국채금리니까요. 네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기업의 기술력은 그대로인데 금리 환경 하나 변했다고 고밸류에이션 성장주들 주가가 뚝뚝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게다가 미국 금리가 높으면 달러 강세가 올 텐데 그럼 외국인 자금도 한국 증시에서 썰물처럼 빠져나갈 수 있겠네요. 환차선 위험 때문에요. 그러니까요. 연준 의장의 결정 하나가 돌고 돌아서 한국 증시의 수급표까지 완전히 바꿔놓게 되는 겁니다. 와, 나비 효과가 진짜 무섭습니다. 자, 그럼 이런 거대한 파도 속에서 우리는 이제 워시 의장의 다음 행보를 어디서 지켜봐야 할까요? 다가오는 6월 FOMC 회의를 주목하셔야 합니다. 자료에서도 이게 첫 번째 진정한 시험대라고 꼽고 있거든요. 아, 6월 FOMC. 단순히 금리 올리냐 내리냐 발표하는 게 끝이 아니죠. 네, 절대 아닙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성명서에 쓰인 단어 하나, 뉘앙스 하나까지 현미경으로 들여다볼 거예요. 그리고 위원들의 향후 금리 전망을 점으로 찍은 점도표, 이것도 엄청난 분석 대상이 될 거고요. 기자회견에서 워시 의장이 어떤 톤으로 말하는지도 다 평가 대상이겠네요. 그럼 전문가님, 우리 청취자분들이 앞으로 경제 뉴스 볼 때 꼭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가 있다면 딱 정리해 주시죠. 네, 세 가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첫째, 5월 CPI랑 PCE 같은 물가 지표들. 둘째, 장기 국채 금리가 5% 선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마지막 셋째가 제일 중요한데요. 바로 연준 내부의 합의 여부입니다. 내부 합의요? 아, 이사들이나 지역 연은 총자들끼리 의견이 갈리는 걸 봐야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만약에 누구는 금리 내리자고 하고 누구는 동결하자고 하면서 공개적으로 충돌한다. 그러면 시장은 연준이라는 배가 방향성을 잃었다고 보고 완전히 신뢰를 걷어버릴 겁니다. 아, 겉으로 드러나는 지표뿐만 아니라 연준 내부의 단합력까지 봐야 한다는 거 진짜 꿀팁이네요. 자, 오늘 저희가 심층 탐구한 내용을 좀 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 내리냐 마냐, 이 단순한 방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압력, 지정학적 위기라는 이 복잡한 폭풍우 속에서 연준이 본래의 책무인 독립성과 신뢰를 어떻게 증명해내는가, 바로 이 부분이 관건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방대한 자료들을 종합하면서요. 제가 청취자 여러분 스스로 고민해 보실 만한 본질적이고 새로운 화두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 어떤 건가요? 만약에 말이죠. 지금처럼 끊어지는 글로벌 공급망, 구조적인 에너지 가격 상승, 그리고 각국의 만성적인 재정 적자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계속된다면 어떨까요? 쉽지 않은 상황이죠. 여기서 핵심 질문입니다. 과거 100년 넘게 인류가 아주 당연하게 써왔던 중앙은행의 금리 조절이라는 전통적인 수요 억제 도구가 과연 앞으로의 이런 공급 측면 충격 앞에서도 그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와, 금리를 아무리 올려도 정치적 요인이나 전쟁 때문에 물가는 안 떨어지고 오히려 실물 경제만 파괴된다면 우리는 어쩌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라는 낡은 도구를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경제적 규칙이나 통제 시스템을 받아들여야 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와, 정말 묵직하고 도발적인 질문이네요. 100년 넘게 믿어왔던 금리라는 툴 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니 패러다임이 바뀌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 고민해 볼 만한 화두죠.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본 이 자료들은 단순한 숫자 노름이 아니라 세상이 작동하는 거대한 톱니바퀴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지도였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나눈 통찰을 바탕으로 연준의 결정이 여러분의 일상과 포트폴리오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계속 호기심을 갖고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여러분의 탐구를 저희가 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딥다이브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세상을 보는 해상도를 확 높여줄 아주 흥미로운 자료들과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